2024년 7월 체코가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한국수력원자력과의 24조 원 규모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세계 원전 산업의 강자로 군림해온 전통 강국들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체코의 선택은 가격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공사 기한 준수, 기술력, 그리고 신뢰성. 체코가 강조한 이 요소들은 프랑스 EDF 기술진에게도 충격과 혼란을 안겼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리를 앞설 수 있었지? 프랑스 EDF 기술자에게는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무시했던 그가 결국 호기심과 자존심 사이에서 한국으로 향하며 마주한 것은 예상치 못한 진실과 새로운 시각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입니다. 프랑스 EDF에서 15년째 원자력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원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프랑스의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원자력 기술의 선두주자였고 유럽 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2024년 7월 18일 체코에서 날아온 소식이 저를 한순간에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체코, 한국수력원자력과 24조 원 규모 원전 계약 체결. 뉴스를 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EDF와 같은 프랑스의 선두주자와 경쟁할 수준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체코는 분명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전통 강국들과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가 체코와 협력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고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게 한국은 전자제품, 반도체로 유명한 나라였지 원전과 관련해서는 크게 떠오르지 않는 국가였거든요. 체코가 미쳤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EDF 사무실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체코가 뭘 모르는 거야. 우리 EDF처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은 없어. 다들 체코의 결정을 무시하는 분위기였죠. 그런데 저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원전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가격 때문에 결정을 내릴 나라가 체코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체코 정부의 발표 자료를 찾아 읽어봤습니다. 거기엔 공사 기한 준수, 기술력, 신뢰성이라는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시간 준수 능력이라는 표현이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시간 준수. 그게 원전 수주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였나?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EDF가 늘 자랑해온 건 품질과 안정성이었지 기한 준수 같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체코는 이 부분을 한국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체코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프랑스 EDF가 늘 해오던 역할인데 한국이 이걸 할 수 있었다고? 체코가 뭘 본 거지? 이 생각이 저를 놓아주질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체코의 발표를 이야기했더니 모두 비웃더군요. 시간을 맞추면 뭐해? 품질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원전 공사에서 시간과 신뢰는 품질만큼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PR 1400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 체코에 제안한 모델이었죠. 알아보니 APR 1400은 UAE의 바라카 원전에 사용된 기술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바라카 원전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3년 만에 완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랑스 EDF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건 무슨 마술 같은 이야기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UAE 바라카 프로젝트가 국제적으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APR 1400은 미국 NRC와 유럽 안전 규제를 모두 충족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제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EDF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
제 자존심은 체코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의심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체코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프랑스 EDF도 미래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메일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주최하는 세미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직접 가볼 필요가 있을까?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했지만 문서와 기사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기술과 시스템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라는 의문이 계속 머리를 떠돌았어요. 체코의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한편으로는 프랑스 EDF의 자존심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프랑스 원자력 강국의 기술자가 한국의 원전 기술을 배우러 온다는 건 저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한국 특유의 기술적 세련미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는 깔끔하고 무엇보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습니다. 현대와 기아 로고가 붙은 자동차들이 유독 많았죠. 이 나라가 기술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확실하군.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한국이 왜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제게 보내온 일정표를 살펴보며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일정표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첫날에는 APR 1400원전 설계 과정을 관찰하고 바라카 프로젝트와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건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관보다 더 놀라웠던 건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안내를 맡은 한 직원에게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나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 이상 준비 작업을 거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계획을 모두가 철저히 지킨다는 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EDF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후에도 변경되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획이 곧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라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과의 면담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몇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모든 팀이 함께 작업하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설계, 시공, 안전팀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목표를 공유하며 일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각 부서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는 제 질문에 한 엔지니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책임을 따지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대답을 듣고 저는 프랑스 EDF에서 자주 겪었던 내부 정치 싸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가 여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 EDF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가장 큰 차이는 기술적 우위나 효율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에 임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에서 나왔습니다. EDF는 여전히 자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에만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기술을 포함해 신뢰와 협력을 한데 묶어내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준비한 차량을 타고 경남에 위치한 한 원전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세미나와 본사 방문을 통해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효율성에 대해 들었지만 말로 들은 것과 실제 현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장에 도착하자 저는 입구에서부터 한국 원전 건설 현장의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철저하게 정리된 장비와 체계적인 이동 동선,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동시에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현장을 안내한 엔지니어는 저를 주요 시공 구역으로 데려가며 하나씩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모든 공정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발생하는 데이터는 즉시 중앙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분석되며 필요하면 바로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 그때 한 팀장이 무전기로 긴급히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번 구역에서 예상보다 더 깊은 기반함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설계팀과 연결해 대체 방안을 논의하세요. 문제를 발견한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현장의 작업이 조정되었습니다. 팀장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기본 대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3시간 안에 수정 작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장의 모든 팀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 EDF의 현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까지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했으니까요. 문제의 원인을 따지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해결책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저를 데리고 한 작업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술자들이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었는데 모든 작업은 정밀한 측정 장비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PR 1400의 내진 설계는 전 세계 원전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강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전 모의 지진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EDF도 내진 설계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었지만 한국은 설계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 환경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장 방문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작업 구역에서 설계와 실제 시공 간의 미세한 오차가 발견된 겁니다. 팀장이 곧바로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설계팀에 연락하세요.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장은 일순간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찼지만 기술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팀과 현장 기술자들이 즉석에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술자들은 작업복 차림 그대로 바닥에 펴놓은 도면 위에 앉아 치열하게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라 모두가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프랑스의 건설 현장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보통 일이 다음 주로 미뤄지고 담당 부서 간의 책임 공방이 이어졌겠죠. 그 순간 한 기술자가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각도로 설계를 수정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팀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힘냅시다. 내일 결과를 확인합시다. 회의가 끝나자 몇몇 기술자들이 곧바로 도면 수정 작업을 시작했고 나머지는 현장을 정리하며 다음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 기술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나요? 금요일 저녁인데 쉬지 않으셔도 됩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만든 원전이 다른 나라에서 운영될 때 그들은 우리를 믿고 사용할 테니까요.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술자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작업이 가지는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태도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에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시간을 맞추는 것이 기본 원칙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기술은 사람들의 열정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일지도 몰라. 이 생각은 제가 프랑스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해서 떠오를 만큼 강렬한 깨달음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한 마지막 날, 저는 기술자들과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지만 기술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작업 상황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 기술자가 무심히 내뱉은 말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밤에는 12번 구역도 마무리돼야 하니까 너는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줘. 내가 도와줄게. 놀라웠습니다. 그가 내가 도와줄게라고 자연스럽게 말한 겁니다. 프랑스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업무와 책임이 명확히 나뉘어 있는 게 보통이었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작업을 돕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점심을 마치고 저는 그 기술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작업까지 신경 쓰세요? 개인적인 시간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는 이유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데 있잖아요. 누구 하나가 빠져나간다고 결과가 달라지면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뒤에는 이런 협력과 연대의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최선을 다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 그 순간 체코가 기술적 우수성만을 보고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함께 팀워크라는 가치를 수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보여준 기술력과 협력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프랑스 EDF에 대한 자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에서 제공한 자료와 제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APR 1400과 프랑스 EDF의 대표 모델인 EPR을 비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PR은 프랑스 EDF가 자랑하는 첨단 원전 기술로 유럽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설치된 경험이 있는 모델입니다. APR 1400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발전 용량과 복잡성에 있었습니다. EPR은 더 높은 발전 용량을 자랑하며 기술적으로 더 복잡한 설계로 안정성을 극대화한 모델이었죠. 하지만 복잡성은 항상 장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핀란드와 영국에서 진행된 EPR 프로젝트 자료를 살펴보니 복잡한 설계가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APR 1400은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한국 기술의 강점이었죠. 복잡성을 자랑하기보다 실용성과 신뢰성을 앞세운 기술이라면 체코 같은 나라에 더 적합할 수밖에 없겠군. 그날 오후, 저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기술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국의 기술 철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술을 만들 때 파트너 국가가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실제로 사용하는 나라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말은 저를 잠시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EDF에서는 종종 기술의 복잡성과 혁신성만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설계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기술만이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설계 철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어쩌면 이들이 제공한 기술이 체코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EDF와 한국 수력 원자력의 또 다른 차이는 업무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기술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즉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직의 정치적 갈등이나 책임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EDF에서는 부서 간의 협업 부족과 책임 회피로 인해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프랑스가 기술력 외의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체코와의 계약을 주도했던 한수원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체코와의 계약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체코에 제안한 것은 단순히 원자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 예산, 그리고 신뢰라는 패키지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파트너가 우리와 협력하면 그 결과를 반드시 받아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체코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체코는 기술력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뢰와 효율성을 원했고 한국이 그 요구를 완벽히 충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EDF는 기술적으로 더 뛰어날지 몰라도 체코가 필요로 한 종합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프랑스 EDF가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기술력을 더 높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처럼 협력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히 체코 같은 신흥 원전 시장 국가들은 기술력만큼이나 효율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EDF 본사에서 열린 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은 한국 방문에 대해 호기심 반, 경계 반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정말로 체코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능하다기보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입증했어. 제 대답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그 안에 담긴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APR 1400의 설계 철학,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는 없어. EPR은 더 강력하고 복잡한 설계를 가지고 있어. 체코가 한국을 선택한 건 비용 문제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체코의 선택은 비용 문제가 아니었어.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약속을 지키는 능력을 보여줬어. 우리가 따라야 할 부분이 바로 그거야.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을 설명하면서 동료들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EPR이 가진 문제가 많다는 건 인정해야겠어. 우리도 공사 지연과 예산 초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해. 이 말에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EDF 고위 관계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프랑스 EDF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었죠. 저는 체코의 결정을 분석하면서 한국이 가진 강점과 EDF가 개선해야 할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고위 관계자들 중 몇몇은 제 의견에 공감하는 듯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프랑스 EDF는 기술력이 강점이야.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겠지? 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기술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얻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기술을 더 잘 활용할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이자 EDF의 기술자 중 한 명인 장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앙투안, 우리가 그렇게 뒤처졌다고 생각해?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뒤처졌다고 하기엔 우리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야. 하지만 우리 방식은 오래됐어. 체코가 원하는 건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야. 우리가 그걸 제공하지 못했어. 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건 인정해야겠군.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항상 쉽지 않지만 동료들이 이런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EDF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 후 EDF 내부에서는 프로젝트 관리 개선을 위한 작은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제안한 모든 점이 즉시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체코의 한국 원전 수주 소식이 전 세계 원자력 업계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EDF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체코의 단독 결정으로 보지 않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습니다. 체코의 결정이 전 세계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도 원전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체코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었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결정이 도미노처럼 작용하고 있어. 저는 이 상황을 보며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 체코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시간들은 제게 프랑스 EDF와 한국 수력 원자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만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과 신뢰를 통해 파트너 국가와 진정으로 함께 일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EDF에서 경험했던 방식과 너무나 달랐고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EDF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제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도 한국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단순함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뉴욕 지하철에는 한국어 안내방송을 하고 뉴욕 한복판에 거대한 한글벽이 있습니다. 한글은 작은 문자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어요.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건 이유가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 여대생이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평범한 미국 대학생으로 지내던 중 한국어와의 첫 만남은 정말 뜻밖이었어요. 교양 수업으로 듣게 된 세계 언어의 구조라는 수업에서 시작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학점 채우려고 신청한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에서 한국어에 대해 들은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톡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한글의 창제 과정과 언어적 독창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과 자연의 요소를 본떴다는 이야기에 정말 매료되었죠.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체계적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어가 발음 기호와 일치하는 몇 안 되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미국에선 스페인어나 중국어 같은 언어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말하길 한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래요. 학생들에게 혹시 한국 콘텐츠를 본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강의실 곳곳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어요. 몇몇 친구들은 K-팝 팬이라고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즐겨본다고 했죠. 저는 그 순간 조금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인기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한국어가 그렇게 매력적이라면 한번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한글 배우기 검색을 해봤어요. 24개의 자음과 모음만으로 이루어진다길래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단순히 흥미로 시작한 공부였지만 막상 한글을 접하니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펴고 하나하나 따라 써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새로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거든요. 몇 번 연습하니 안녕하세요 같은 기본 인사말을 금방 익혔어요. 발음이 처음엔 서툴렀지만 계속 말하다 보니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처음 한글을 배울 땐 조금 헷갈렸어요. 하지만 배우는 과정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죠. 단순히 언어를 넘어 문화까지 배우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국어 자음이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입모양과 소리를 신경 쓰면서 발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치 제가 한글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글 캘리그래피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싶었어요. 캘리그래피로 멋지게 적힌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니 저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글을 배우다 보니 점점 한국어에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있는 한국 음식점에 가서 처음으로 김치 주세요라고 말해봤어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때의 성취감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작은 순간이 저에겐 엄청난 의미로 다가왔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도 점점 커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말하셨던 한국어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한국어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줄 언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제가 외국어를 배우는 걸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예전에 스페인어를 배우다 포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생겼고 배운 걸 실제로 사용해보는 것도 즐거웠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인터넷을 보다가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한글날 행사를 연다는 소식을 발견했어요. 가볼까? 싶었죠. 그동안 배운 한국어를 어디선가 써먹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낯선 행사에 혼자 가려니 조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이겼죠. 내가 여기서 뭐라도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 행사장에 갔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부스가 보였어요. 한글 캘리그래피, 한국 전통놀이 체험, 그리고 한식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캘리그래피 부스에 자연스럽게 발길이 갔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죠. 마침 그 단어는 제가 연습해본 단어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붓을 들었어요. 처음 붓을 쥐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천천히 집중하며 한 글자씩 써 내려갔어요. 완성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며 괜히 뿌듯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제 글씨를 보고 "오, 한국어 잘하네요" 라고 칭찬해 주었을 때 얼굴이 화끈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여학생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에요." 부드럽게 인사하며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이 정말 반가웠어요. 하은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우리는 금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하은 덕분에 더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제가 배우려는 열정을 높이 사며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 뉴욕에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이 꽤 많나 봐요?" 라는 제 질문에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K-팝이나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 갖는 외국인들도 많거든요." 하은은 저를 데리고 한식 부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맛보게 해주었죠. 처음엔 매운맛이 걱정됐지만 예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그 매운맛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하은과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하은에게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며 느꼈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정말 한국어가 좋아요. 하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어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 몰랐어요. 언젠가 한국에도 꼭 가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하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한국에 오면 제가 가이드 해줄게요. 그날 우리는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며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은과의 만남은 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울 친구가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하은은 저에게 한국어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어떤 드라마를 보면 좋을지도 추천해 주었어요.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나 정말 한국어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죠. 하은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앞으로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궁금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이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막을 보며 천천히 대사를 따라 읽으니 조금씩 발음이 자연스러워지는 걸 느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날을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다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점점 커졌어요.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들리는 말들이 조금씩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하은이 가끔씩 전화로 한국어로 된 단어나 표현을 퀴즈처럼 물어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마치 작은 도전을 하나씩 깨나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에서 여느 때처럼 커피를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던 한국인 손님이 바리스타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발견했죠. 바리스타는 주문을 잘못 이해한 듯했고 손님은 답답한 표정으로 뭐라고 더듬거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문득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죠. 한국어로 첫 문장을 말할 때의 그 짜릿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손님의 주문을 바리스타에게 영어로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소통이 되었고 손님은 감사의 의미로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그 손님은 고마움의 표현이라며 커피를 꼭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알고 보니 그 손님은 서울에서 뉴욕으로 출장 온 회사원 민수 씨였어요. 그는 한국어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세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죠. 민수 씨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응원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한국 문화의 매력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부르죠.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 같은 거예요. 그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건 단지 단어나 문법을 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민수 씨는 대화 말미에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국에 오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서울의 맛집들을 다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꼭 연락드릴게요. 그날의 만남은 제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정말 값진 것이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운 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하은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민수 씨와의 만남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은, 나 진짜 한국어로 주문 도와줬다니까. 민수 씨가 서울 오면 연락하래. 하은은 크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한국 여행 갈 준비가 다 된 거네. 그 말에 저는 혼자서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글 간판을 읽으며 맛집을 찾아다니는 상상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저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은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언젠가 한국에 오면 꼭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날 밤 저는 한국 드라마의 자막 없이 몇 장면을 다시 보며 복습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사가 들리는 걸 깨닫고는 스스로 뿌듯했죠.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오늘 배운 단어들을 공책에 꼼꼼히 적었어요. 한국어로 다가온 작은 기회들이 제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민수 씨와의 만남 이후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더 열정이 생겼어요. 한국어 교재를 펼칠 때마다 민수 씨가 말했던 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죠.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은이 저를 반갑게 불렀어요. 리사, 이번 주말에 뉴욕에 한국 음식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반짝였어요. 평소 한국 음식에 대해 궁금했던 터라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당연히 가야지. 떡볶이랑 김밥은 꼭 먹어보고 싶어. 주말이 되자 우리는 활기찬 축제장으로 향했어요. 축제장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다양한 음식 부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저는 떡볶이를 파는 부스로 성큼성큼 다가갔죠. 떡볶이 하나 주세요. 저는 자신 있게 주문했어요. 한국어로 직접 주문한 떡볶이를 손에 들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맵진 않네. 맛있어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하은은 웃으며 김밥 한 줄을 건넸어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는 그의 말대로 김밥을 국물에 찍어 먹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맛의 신세계가 열렸죠. 우리는 축제장을 누비며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봤어요. 불고기, 전, 비빔밥까지. 하나같이 모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배가 불러도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활짝 웃는 제 모습을 보며 하은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리사, 너 지금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의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저의 한국어 실력을 칭찬하며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는지 물어봤죠. 저는 민수 씨와의 만남과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한국의 진짜 맛을 보여줄게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오래된 친구가 된 것처럼 편안했죠. 그날 저녁 저는 하은과 함께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축제의 여운을 즐겼어요. 하은,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거구나. 음식에도 사람을 연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에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람 사이의 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너도 오늘 그 정을 조금 느꼈을 거야. 그 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더 빠져들었어요. 하은과 함께 자주 한국 식당과 카페를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작은 한글 간판을 읽으며 즐거워했죠. 한글이 이렇게 흥미로운 문자일 줄은 몰랐어요. 어느 날 문득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 안내방송이 들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하은과 저는 평소처럼 뉴욕의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로 된 안내방송이 들리기 시작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기가 한국이었나? 하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들리자마자 저는 하은을 흥분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은, 지금 한국어 방송 들었어? 나만 들은 거 아니지? 하은도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한국어가 뉴욕 지하철에서 나오다니 말도 안 돼. 사람들도 저희처럼 당황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낯선 언어지만 어딘지 모르게 매력적인 그 발음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보였죠. 어떤 승객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서로 속닥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한국어를 배우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한국어 수업에서 그 이야기를 교수님께 전했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뉴욕에서도 한국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한국어가 빠르게 성장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글의 과학성과 단순함이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니까요. 교수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만든 훈민정음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과 자연의 원리를 본떴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 놀라울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트렌디한 문화를 넘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한글과 관련된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창제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이 작은 문자에 이렇게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을 곱씹었어요. 뉴욕에선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지만 한국 문화는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며칠 뒤 하은과 저는 우연히 뉴욕의 한 거리에 설치된 한글 벽을 보게 되었어요. 거대한 벽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글로 작성한 인생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벽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읽으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한국어라고 라며 놀라워했어요. 저도 벽에 적힌 문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그중 다름은 아름다움이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깊이 울림이 전해졌어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운 이유도 바로 이거였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 문화가 가진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한국 여행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서울로 향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며 상상만 하던 그곳에 제가 직접 발을 디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 특유의 정갈함과 친절함이 저를 반겨주었죠. 처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인사동 거리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꿈속을 거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배운 한글을 직접 읽으며 가게 간판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재미도 쏠쏠했죠. 특히 전통 찻집에 들어갔을 때 다도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던 할머니의 다정한 눈빛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촌의 한옥마을도 방문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면서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께서 다정한 미소로 말하셨죠. 학생, 한국말 잘하네. 한국 음식은 먹어봤어? 네, 떡볶이랑 김밥 정말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께서 갑자기 작은 떡을 꺼내어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거 먹고 가. 멀리서 왔으니 잘 먹어야지.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작은 떡 한 조각이었지만 그 따스한 마음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다음 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서울의 도심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체험했어요. 뉴욕에서도 강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정돈된 하천을 도심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몰랐죠.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가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산책을 마치고 난 후 저는 광장시장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유명한데 그곳에서 맛본 떡볶이와 김밥은 그야말로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빨간 양념에 감싸진 떡볶이를 먹는 순간 매콤함과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죠.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그 매력에 푹 빠져 계속 먹고 말았어요. 혼자서 두 접시를 싹싹 비우고 나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학생, 한국 음식 잘 먹네. 한 번 더 먹을래? 그 따뜻한 한마디가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곳에서 느낀 건 음식의 맛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과 배려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날, 저는 명동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즐겼어요.
한국 브랜드 화장품과 옷을 잔뜩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어요.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가방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지만 카드는 보이지 않았죠. 그때 뒷자리의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말했어요. 학생, 내가 대신 찍어줄게 걱정 마. 저는 그분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주머니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이 관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여행은 마무리되었지만 이곳에서 느낀 감정들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홍대의 한 카페에서 다이어리를 꺼내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작은 간판을 해석하던 순간 광장시장에서 먹었던 떡볶이의 맛, 그리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까지요. 뉴욕에 돌아온 첫날,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을 짧았지만 저에게는 큰 변화를 준 것 같았죠.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도 한국어로 안내방송이 나올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고 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국어를 듣기만 해도 반갑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정이 뉴욕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죠. 이틀 전 지하철 안에서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중년 남성이 길을 물어보던 관광객에게 무뚝뚝하게 말했죠. 영무원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그 광경을 본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친절함이 떠올랐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관광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들은 감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길을 물었어요. 저는 차근차근 뉴욕의 지하철 노선을 설명해 주었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스며든 한국의 배려와 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음식이나 언어만은 아니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죠. 어느 날 친구가 힘들어 보이길래 저는 먼저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그는 처음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였어요. 작은 대화에서 시작된 친구와의 소통은 점차 깊어졌고 저희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어에 호기심을 가지게 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정말 많은 면에서 달라졌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이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 전혀 다른 문화와 세계관을 접하는 경험이 되었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어요. 관광을 넘어서 한국의 일상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싶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뉴욕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한국.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